네, 미국과 중국이 관세를 높이기를 일단 멈췄지만 시장은 불안합니다. 달러와 가치와 미국 국채 가격이 동시에 떨어지면서 투자자들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죠. 혼돈에 빠진 증시와 함께 이번 주 예정된 한국은행 금통위 금리 전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문남중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수석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미국의 상호 관세가 하루아침에 달라지기 때문에 시장도 예측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20개 품목 예외, 그에 앞서서 중국의 관세 인상, 그로 인해서 지금 증시가 널뛰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지금 봐야 됩니까? 앞으로 트럼프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은 상존할 수밖에 없고 사실 결과에 대해서는 미리 예측할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동향만 좀 언급을 해드리면 일단 미국 증시의 저점은 지난 4월 7일 확인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4월 7일 저점을 확인했다. 네,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불안의 정점도 지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의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해줬던 그 대목이 앞으로 90일간 증시가 추가적인 하락을 보이지 않도록 하는 보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주말 같은 경우에는 일부 IT 품목에 대해서 상호 관세에서 배제해준다는 이제 소식이 또 전해졌기 때문에 아마 4월 달은 지난 4월 초 급락을 빠르게 회복하면서 S&P 500 지수 기준으로는 이제 5,700선 정도까지도 좀 충분히 도달할 여지가 있다라고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점을 확인하고 이제 불안의 정점이 지났다 그러지만 지금 상호 관세 예외해준 전자제품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면제가 아니고 이걸 또 확실히 부과하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시에 좀 2차 충격이라거나 또 다른 충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점 매수 전략은 조금 성급하다 이렇게 보는 분석가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과거 사례를 놓고 본다고 하면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 간의 괴리가 큰 상황,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해당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구간에서 증시는 추세적으로 어떤 변화를 주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자면 이제 고점에서 10% 이상 하락하는 그 단계에서 만약에 지금 미국 경기가 침체 구간에 있었다라고 하면 과거에도 증시는 얘기해 주신 것처럼 바이더 딥이 아니라 데드 갭 바운스처럼 일시적으로 주가가 올라간 후에 다시 더 떨어지는 흐름으로 좀 갔었지만 미국 경제가 지금 양호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단계에서는 고점 대비 10% 하락한 이후 길게 봤을 때 오히려 전고점을 상회하는 흐름들을 항상 보여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시장의 공포 심리 때문에 고점 대비 낙폭이 컸던 부분들은 저도 인정을 하고 있지만 지금의 미국 경제 상황과 이 금융시장 간의 괴리 그리고 아직은 체계적 위험, 그러니까 손쓸 수 없는 위험 단계에 진입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빠르게 떨어졌던 만큼 또 빠르게 낙폭을 회복할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 경제가 침체를 맞을 것이다 이런 걱정도 조금 있습니다만 그건 조금 과도하다고 이렇게 보시나요, 의원님께서는? 일단 이 미국 경제는 팬데믹 이후에 서비스업을 주축으로 경기가 회복되어 왔던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8월에도 그렇고 이제 올해 트럼프 관세 이후에도 이제 미국 경기를 놓고 봤을 때 심리 지표를 놓고 판단을 좀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보통 심리 지표라고 하면 ISM 제조업과 서비스업 지수를 보지만 얘기 드린 것처럼 미국 경제는 지금 서비스업의 주축으로 경기가 개선되어 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ISM 서비스업 지수가 경기 확장 구간에 놓여 있다라고 하면 그동안 이제 증시가 올라갔던 모습들랑 매번 확인됐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심리 지표를 놓고 봤을 때 경기 확장 국면에 놓여 있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요. 심리 지표보다는 사실 더 중요한 지표는 실물 지표죠. 실물 지표 같은 경우에는 GDP를 가지고 보시는 게 되게 좋은데 미국 경제는 2022년도 1분기 때 역성장을 했고요. 2022년 2분기 이후 그리고 지난해 4분기 때까지 전분기 대비 연율로 2.7% 평균적으로 성장을 해왔던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1.8% 전후 추정되기 때문에 이와 비교를 해보면 잠재 성장률보다 실제 성장률이 훨씬 더 높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심리 지표와 실물 지표를 놓고 봤을 때 올해 트럼프 관세 부과가 앞으로 물가 상승을 자구하고 성장 둔화에 따른 물가 상승, 스태그플레이션 이에 더 확장돼서 리세션까지 우려하는 시장의 목소리는 커졌긴 했지만
시기적으로 좀 놓고 온다고 하면 너무 섣부른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간다는 그 시점은 빠르면 내년 하반기, 기본적인 베이스라인은 2027년도 상반기 정도 보고 있고요. 트럼프 일개행 정부를 놓고 봤을 때 미국 경기가 꺾이려고 할 때 재정 지출을 통해 가지고 인위적으로 경기 확장을 해왔던 대표적인 행정부가 트럼프 일개행 정부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재정 지출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미국의 경기 확장은 더 연장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미국의 리셉션을 우려할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최근 상호관세로 증시도 널뛰기를 하지만 미국 국채 금리도 한번 쭉 내려오다가 다시 급등을 해버렸고요. 달러 가치도 급락을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특히 국채 금리가 뛰는 게 좀 심상치 않다. 그래서 상호관세 유예도 했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지난 주말에도 국채 금리가 많이 뛰었죠. 네. 2023년도 10월 사례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만 해도 2023년도 하반기 때 중국이 미국 국채들 매도하면서 수급적인 요인으로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10월 중순 정도에 4.99까지 올라갔다가 한 달 반이 안 되는 연말 정도 됐을 때 다시금 4% 아래로 내려오는 모습을 좀 확인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국채 금리가 좀 뛰어오르는 그 이유들을 이제 중국과 일본의 미국채 매도를 두고 얘기를 이제 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서 확인될 수 있는 대목이라서 지금 당장은 중국과 일본이 실질적으로 미국채를 매도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추측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배제한다라고 보면 지금의 장기 금리가 튀어오르는 거는 전적으로 이제 수급 교란 요인, 특히 심리가 많이 반영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장기 금리라는 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네. 물가, 통화 정책, 그리고 기간 프리미엄.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는 물가죠. 근데 얼마 전에 발표된 이제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 결과를 보면 사실 팬데믹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디스 인플레이션 기조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면 장기 금리는 나흘로 올라갈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시장에서 이 트럼프 관세부가 이게 향후 이제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교란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장기 금리에 많이 영향을 주고 있지만 이게 역속성을 가지고 가긴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시 지금은 10년물 같은 경우에 연 4.5%까지 뛰었지만 계속 그렇게 높은 상태로 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가 상당히 오랜만에 좀 둔화됐는데 이렇게 둔화됐지만 물가 예전 같으면 이 CPI가 이렇게 떨어지면 증시가 폭등을 했을 법도 한데 별 반응을 보이진 않았어요, 크게. 그러면 앞으로 물가 안정을 조금 계속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나요? 미국 경제 상황을 봤을 때? 지금보다 물가는 방향성을 놓고 봤을 때 오름폭을 줄여나갈 겁니다. 근데 시청자분들이 좀 아셔야 될 내용들은 이 금리 인상 단계, 그리고 금리 인상을 중단하는 단계, 그리고 금리 인하 단계에서 물가 오름폭이 줄어드는 거는 각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물가가 많이 올랐을 땐 당연히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하기 때문에 물가가 빠른 속도로 떨어지죠. 하지만 금리 인상을 중단하게 되면 물가 오름폭 둔화가 금리 인상 구간보다는 둔화되는 게 좀 나타나고요. 작년 9월 달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월보다 오름폭이 올라갈 수도 있고 오름폭이 떨어지되 그 폭이 미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메커니즘은 정상적인 경로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물가 결과를 놓고 향후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해서 섣불리 예단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3월 소비자 물가는 헤드라인이 전년 동월 대비 2.4 그리고 근원이 2.8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 숫자를 우리가 처음 경험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숫자를 작년에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에서는 그렇게 환호하고 있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물가 오름폭 둔화가 올해도 계속되기 때문에 그래서 연준이 올해 최소 2번 정도 금리 인하를 단행하려고 하는 부분들을 염두에 둔다라고 하면 증시가 올해 연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 하나의 근거로서 이제 디스인플레이션과 연준의 금리 인하를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준의 금리 인하 올해 이제 2차례가 될 거다 그 예상을 말씀해 주셨는데 원래 그 정도 예상이 있었는데 이 상호관세의 파장으로 인해서 뭐 금리를 못 내리는 건 아니냐 아니면 경기가 안 좋아지면 더
많이 내려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어떤 변화가 좀 생기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앞으로 말씀해주신 부분들이 시장에서 이제 연준의 통화 정책 폭을 놓고 봤을 때 설레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연준의 통화 정책은 이 3월과 6월, 9월, 12월 1년에 4번 정도 제시되는 수정 경제 전망을 보면 연준이 올해, 내년, 내후년 생각하고 있는 최종 정책 금리의 평균값이 항상 제시가 됩니다. 지난해 12월 달에 제시된 숫자가 3.9, 올해 3월 달 트럼프 취임 이후 처음 공개된 수정경제 전망에서도 3.9가 나왔죠. 그래서 이 숫자를 보고 올해 연준이 2번 각각 25pp씩 인하할 걸 예상을 하고 있는 건데 올해 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레인지입니다. 이 레인지가 상단은 4.4로 고정됐었지만 하단은 3.1에서 3.6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그 폭을 줄여줬기 때문에 연준이 올해 75pp 인하까지 염두에 두고 있지만 그것보다는 현재로서는 이제 50pp 정도 인하를 더 무게를 두고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긴 하는데 지금처럼 시장이 트럼프의 관세부가 물가 상승 이로 인한 뭐 성장 둔화까지 염두에 둔다라고 하면 연준은 올해 2차례가 아니라 이보다 조금 더 많은 금리 인하도 할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금리 인하 폭을 지금 몇 해 가지고 가느냐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올해 상반기 그리고 올해 하반기 때 분명 한 차례 이상 이제 금리 인하를 단행할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시중의 유동성이 개선되는 부분들을 좀 주목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금리 인하는 한 6월 정도 시작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야 하나요? 일단 저는 빠르면 5월, 빠르면 5월에 늦어져도 6월에는 무조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 이제 접어들면서 아마 파월 연준 의장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파월 연준 의장이 그동안 금리 인하를 재빠르게 못했던 이유는 금리 인하를 하고 나서 그 다음 달 발표되는 물가가 올라가 버릴 경우에는 이제 여론의 문매를 받을 거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은 금리 인하를 상당히 늦게 갔던 상황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동계 12월에서 2월 그리고 드라이빙 시즌에 해당되는 5월 말에서 9월 초 이 기간 물가는 전월보다 비교했을 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기간을 피하고 올해 예정된 FOMC 일정을 놓고 온다고 하면 물가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점은 5월 FOMC와 10월 FOMC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빠르면 5월, 늦어져도 6월 달에는 금리 인하한다라고 얘기해드리는 거고요. 저는 만약에 하반기 때 한다라고 하면 10월 FOMC가 또 하반기 때 금리 인하할 수 있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우리도 이제 금통위가 이번 주 17일입니다. 경제 상황은 뭐 좋지 않고요. 여러 가지 금리를 결정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뭐 시장에서는 조금 동결, 유지, 현재의 수준이 유지될 거다 이런 전망이 많은 편인데 혹시 경제 상황 감안할 때 어떻게 보세요? 네. 최근의 원달러 환율을 보면 1,040원대 후반까지 치솟았고 여기에 따른 변동성이 커졌던 부분들이 있었고 올해 들어서 이제 서울 중심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에 노이즈가 있었던 만큼 지금 당장은 금리 인하를 고민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현재 한국의 경제 체력 그리고 통상 환경을 놓고 본다고 하면 당연히 금리 인하를 통해서 성장에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지만 지금 전반적인 여건을 놓고 본다고 하면 4월 달에는 금리 동결을 할 여지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사실 조기 대선 기일이 이제 6월 3일이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6월 달 이제 이 금통위 일정을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조기 대선과 관련된 일자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 역시 지금 상당히 고민이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정치적인 변수를 제외한다라고 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잠재 성장률을 하회하는 실질 성장률이 예측되고 있는 한 해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성장 하방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좀 금리 인하를 도모하는 게 분명히 필요하다는 인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그런 금통위 결정 얘기까지 들어봤고 이제 우리 증시도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의 영향으로 오늘은 좀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워낙 상호관세 영향에 따라서 급등락 커지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큰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까 뉴욕 증시도 조금 저점을 뭐 지났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해주셨는데 우리 증시도 좀 그렇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한국 증시는 미국의 일부 IT 품목에 대한 상호관세 제외라는 게 분명히 호재이긴 합니다. 하지만 현재 주가 하방 경직성을 높이는 형태 정도로 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은 이제 낙폭이 가다할 때
기술적으로 이제 관심을 가졌다가 일정 수준으로 올라오면 이제 매도로 대응하는 트레이딩 전략들이 5월 조기 대선 결과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유효한 6월에, 대응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6월. 그리고 어차피 미국의 정책에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반도체 그리고 IT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단기 모멘텀이 커질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얼마 전에 있었던 삼성전자의 1분기 잠재 실적을 놓고 본다고 하면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시장 컨센서스보다는 좋게 나왔고 앞으로 발표되는 SK 하이닉스 그리고 LG 이노텍 그리고 삼성전기 같은 기업들 역시 컨센서스를 상회할 여지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는 스마트폰 판매량이 과거와 달리 좀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는 분석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마트폰 판매가. 네, 그래서 삼성전기 같은 그런 휴대폰과 관련된 부품 업체들의 주가들이 단기적으로는 좀 좋은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을 좀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주간 증시 전망 그리고 미국 증시 영향, 채권 시장까지 잘 얘기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문남중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수석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